처음에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무서울걸요. 이 다 무덤들이에요, 무덤들이에요. 왜 목이 더 없어요? 아, 저거요? 귀신 무기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는 만큼 보인다 GO의 여러분의 투어 가이드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투어는 어디냐? 짜나 어명을 내리십시오. 내시산이에요. 근데 이 내시와 마운틴은 과연 무슨 관계가 있을까? 자, 오늘의 목적지는 초안산이란 산이에요. 편안한 안식을 제공하는 산이란 뜻이거든요. 내시들이 많이 이곳에 오셨어요. 자, 저 보십시오. 보통 조선시대 하면 이제 왕 아니면 왕비 그림이 나와야 되잖아요. 자, 이분 누굴까요? 신하 맞습니다. 정확하게 보셨네. 이분이 이제 오늘 주인공 내시. 귀신 믿으세요, PD? 네. 큰일 났다요. 이 다 무덤들이에요, 무덤들이에요, 이거. 오. 처음에 오시는 초인분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서울걸요, 무덤이라는 거 아시나요? 이 초안산에 총 무덤이 몇 기가 있을까요? 한 100개요? 100개? 1100여 기가 있어요, 여기가. 왜 있을까요? 일단은 사람이 죽으면 한양 도성 안에서는 묻을 수가 없어요. 성저 심리라고 해가지고 이 법 규정상 성문 심리 바깥에 무덤을 만들어야 되는데 일반 논밭에는 묻을 수가 없잖아요. 산에 묻어야 되니까. 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북한산, 도봉산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북한산과 도봉산은 진산이라고 해서 한양 도성을 지켜주는 중요한 산이에요. 아, 뭐 다른 대안이 없을까 하다가 보니까 짜잔! 여 초안산이 있네. 최악의 묘자리가 뭔지 아세요, 작가님? 물이 차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잘 안 보이지만 산 전체가 이제 뭐로 구성되어 있냐면 마사토라고 해가지고 돌이 이제 풍화돼가지고 만들어진 흙인데 입자가 굵어요. 굵다 보니까 물이 잘 통하죠. 뭐로 봐도 모든 조건이 딱 맞아떨어지는 최고의 베스트 명당. 저희는 지금 어디 가고 있어요? 유일하게 보존이 돼 있는 내시 환관의 묘가 있거든요. 거기를 가고 있습니다. 내시랑 환관이랑 뭐가 달라요? 많은 분들이 이제 내시라고 하면 짠아 어명을 내리십시오 로 알고 계시는데 그거는 환관이에요. 환관은 간단하게 말씀드려가지고 남자 구실을 못하는 남자. 내시는요, 내는 안내자고 이 시가 일본 말로 뭔지 아십니까? 이게 사무라이예요. 딱 영주 주군 앞에서 딱 대기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고려시대 때는 정말 엘리트가 내시가 됐었어요. 우리나라의 성리학을 최초로 가져온 사람이 누군지 아냥? 안향. 이게 조선으로 넘어오면서 환관이 내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왜 갑자기 이른바 환관이 내시를 하게 됐냐? 조선 태조 이성계가 맨 막내 아들 이방석이를 세자로 만들죠. 이방석이 결혼을 했네. 부인이 있었는데 내시랑 바람이 나버렸어. 이성계가 경로한 거예요. 이좀 건너사세! 나를 잡아오라고! 이런 내시들이 까딱 잘못하면 왕실의 여인들을 어떻게 뭐 할 수가 있겠구나. 앞으로 내시는 환관으로 하겠다. 내시는 어떻게 해요? 자연 사고로 들어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이제 아이들이 끙아를 하면은 똥개라고 해서 이제 똥을 먹지 않습니까? 똥과 함께 그 이제 고환 또 내시가 되면 일단은 왕 바로 옆에서 권력을 누릴 수가 있는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러 자기 신체를 훼손해가지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상당수가 안타깝게도 죽었어요. 요즘 같은 그 의료시설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목숨 걸고 내시가 돼서 들어간 거예요. 자, 여기가 내시 승극철 선생의 묘네요. 저도 처음 와봤네, 사진만 보다가. 승공극철 양위지묘. 양위지묘라는 것은 부부 합장묘라는 뜻입니다. 내시는 결혼할 수 있었어요. 양위지묘를 굳이 쓴 거는 그만큼 부부애가 남달랐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자식을 못 낳잖아. 그래서 이제 양자를 드려요. 송극철 본인 가계도를 좀 보니까 할아버지가 김계한,
본인은 승극철, 아들은 박중창. 이렇게 다 성이 달라요. 뭐 부부끼리 살아도 자식이 없어도 되는데 굳이 양자를 왜 드리냐? 제사. 내 죽은 다음에 내 제사를 좀 지내다 달라. 양아들, 양손자 같은 경우에 본인들 성을 그냥 그대로 가져라. 대신 제사만 지내다오. 한 경우에는 이렇게 보존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뭐 성도 다르고 뭐 우리 친할아버지도 아닌데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 보존된 케이스죠. 보통 일반 무덤은 다 남향이에요. 햇볕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럼 이 무덤은 지금 서쪽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한양 도성, 죽어서도 왕을 섬긴다. 그래서 서쪽을 바라보고 있다고 합니다. 야, 드디어 여기 한번 와보네. 저도 여기 처음 와보는 거거든요. 상공 개성 박시묘. 직접 가가지고 한번 설명드릴게요. 따라오시죠. 오, 이건 보존 잘 됐네. 아, 여긴가 보다. 일단 보시면 비석에 조선국 상궁 개성 박시묘. 작가님, 상궁이 뭘까요? 궁에서 일하는 여성. 아, 그럼 궁녀와의 차이는 뭘까요? 입이 얼어버리셨네요. 똑같아요. 상궁이 궁녀고 궁녀가 상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궁녀 안에 이제 두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상궁이 있고 나인이 있어요. 아, 이 궁녀 카테고리에도 안 들어가는 그냥 불쌍한 여인들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무술이들, 결혼식도 해요. 누구랑? 왕이랑. 물론 왕은 그 자리에 없어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10개가 안 돼요. 궁녀의 묘가. 딱 봤을 때 이제 상궁이 왕의 승은도 못 받고 이제 늙어 죽기 직전까지 왔다. 그럼 스스로 궁 밖에 나가야 돼요. 궁 안에서 죽을 수 있는 것은 왕과 왕족들밖에 없어요. 그럼 대부분 어디로 가냐면 거의 100% 절에 가요. 비궁리가 돼서 이제 절에서 이제 생을 마감을 하시거든요. 근데 스님들은 무덤이었다는 거. 개성박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드문 케이스가 되는 거죠. 선생님, 좀 몇 말씀 여쭤봐도 될까요? 썬김? 네, 맞습니다. 만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아, 이거 자주 보는데. 아유, 제가 영광입니다. 네네네. 그 초안산 그 내시묘가 많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그 촬영 왔거든요. 여기 내려가면 묘가 많아요. 동네 주민이신가요, 선생님? 한 30년 됐어요. 아, 그 정도는 토박이시죠? 아, 이거 처음에 올 때는 이래 안 돼가 있었어요. 길도 아주 좁았고, 계단도 하나도 없었고, 그때는. 그럼 이렇게 공원으로 만들어진 건 얼마 안 되네요. 예, 그렇죠. 지금 낮인데도 약간 제가 오싹하드라고 올라오는데 옆에 묘들이 많아가지고. 펜티값 좀. 아니, 죄송합니다. 야, 문인석들 다 목 날라갔고 방석들 다 뒤집어져 있고 저기 있는 상석은 아예 그냥 널브러져 있네. 널브러져 있어. 왜 목이 다 없어요? 지금 이거 보면 의도적으로 누가 잘라낸 거예요. 지금 목을. 문인상 목이 없다는 것은 관리가 전혀 안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제 무속인들이 앞귀를 쫓기 위해서 잘 나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 집안 원수가 너 한번 당해봐라 해서 잘 나가는 경우도 있고. 자, 초안산 역사 투어 거의 마무리할 때가 됐습니다. 아까 우리가 올라오면서 우리 쭉 봤던 그 버려진 성물들, 목이 잘린 문인상들, 그래도 문화재인데 저렇게 이제 방치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물론 내시와 궁녀들이 역사에서 중심이 된 적이 없어요. 문화재예요. 사적입니다. 이 방송 보시고 여러분도 꼭 방치된 우리 문화재에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투어 여기서 끝! 우리
미국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가 창피하다. 띄어쓰기를 또 일본이 터치를 못하는 부글부글 지워버렸어요. 몰살을 시킨 도망 나오는 사람들 다 총사되고.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는 만큼 보인다 고! 여러분의 가이드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것이 합정역 5번 출구. 아하, 합정역 5번 출구. 여기에 혹시 공동묘지가 있다는 거 아시나요? 누가 거기에 묻혀 있을까요? 자, 피디님, 저희 가기 전에 꽃집 잠깐 들려야 돼요. 왜요? 헌화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저희가 가는 공동묘지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고마운 분들이에요. 조선의 독립에 도움을 주신 정말 고마운 외국인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저 국화 좀 사려고 하는데요. 예. 네. 이거 찾으시는 거죠? 지금 헌화 좀 하려고 하는데 일단 요걸 좀 다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많이 파세요. 감사합니다. 네네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독립투사라고 하면 뭐 도산 안청호 선생님, 안중근 의사 등등을 생각하시는데 외국인이 정말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다가 어떤 분은 돌아가시고 했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분들이 잊혀져 있다고 지금. 어느 나라에서 오셨고 또 어떤 활동을 하셨고 이곳에 왜 묻히셨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합정역에서 안 멀어요. 천천히 걸어도 5분 거리. 자, 여기가 바로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입니다. 총 417분 여기 영면하고 계세요. 선교사도 계시고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가지고 애써주신 비선교사도 계세요. 굉장히 서양식 그런 스타일의 묘역이잖아요. 십자가도 있고 서양 묘는 봉분이 없어요. 여기는 지금 묘비도 있고 약간 봉분도 올라가 있어가지고 조선과 서양식을 약간 절충해 놓은 스타일. 여기가 바로 옆이 그 노래 양화대교의 옆이 여기. 양화대교와 합정역 사이에 이런 공원 묘원이 있다는 거 아무도 몰라요. 그럼 하필이면 왜 서울 시내 여러 군데가 있었을 건데 왜 하필이면 여기 양화진에 외국인 공동 묘원이 생겼냐. 양화진 옆에 있어요. 가시죠. 저기 있네, 저기. 아유, 이것도 이렇게 또 나무에 숨겨놨으니까. 양화진 나루터. 이 한강이라는 강이 굉장히 커요. 폭이 2km면은 거의 바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포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중에서도 여기는 거의 대형 무역항이었다. 많은 선교사들이 이제 한양으로 들어올 때 이 포구를 이용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 선교사들에게 익숙한 곳이겠죠, 여기가. 그럼 제일 처음에 누가 묻히신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존 헤론이라는 선교사 겸 의사였어요. 제중원 아시죠? 제중원. 그 제중원의 이제 2대 원장이었는데 의사로 조선에 이제 이질병이 굉장히 많이 유행을 했었어요. 치료를 해주고 왔는데 이분이 전염이 되셨네. 이질에 걸려서 돌아가십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7월 중순이었거든요. 한여름. 빨리 이제 묘자리를 구해야 돼요. 조선에 있던 이제 미국 공사관에서 그러면은 정동에 있는 미 공사관 명내에다가 묘자리를 만들겠다. 조선 정부에게. 했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썼던 표현 그대로 쓸게요. 어떻게 사대문 안에 서양 귀신의 묘를 쓸 수가 있냐. 그럼 자리를 하나 달라고. 사대문 바깥에 양화진에 땅을 좀 달라. 그거를 조선 정부가 승인한 거예요. 그때부터 여기가 자연스럽게 외국인 선교사의 묘역이 됩니다. 자, 여기 많은 분들이 지금 영면하고 계시지만 모든 분들을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 독립운동에 관련된 분들 위주로 제가 설명드릴게요. 여기쯤인데 호머 헐버트 박사라고 해서 고종의 밀사, 유경공원이라고 해서 고종이 만든 학원이 있었거든요. 우리 대한제국도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영어를 배워야 된다. 와서 유경공원 교사가 되어달라. 처음부터 고종의 초대를 받고 우리 땅에 오신 분이에요. 고종 황제 특사 친서를 들고 갔어요. 미국이 힘써 달라. 근거가 된 게 뭐냐면 1882년에 그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엄청난 문구가 들어있어요. 조선이든 미합중국이든 다른 나라가 괴롭히면은 가서 도와준다. 조약 내용대로라면 미국이 와가지고 말려야 되잖아요. 일본을 가라고. 워싱턴 DC에 가서 당시에 이제 그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조약을 이렇게 맺지 않았냐? 미국 가서 말려라 친구 아니냐?
안 만나줘요. 그로부터 얼마 후에 고종 황제에게서 전보가 날아오는데 뭐냐면 일본에게 외교권을 빼앗겼다. 대한제국이 외교권을 상실하자마자 루즈벨트 대통령이 얘기를 해요. 어이, 대한제국은 이제 외교권 없어. 아세요? 왜 그런 일이 있었냐면은 가스라 일본 총리와 테프트 미국 육군 장관이 우리 일본이 조선을 먹을 테니까 미국은 필리핀 먹어라. 세임 오케이? 딜 한 거예요. 몰래. 그러니까 이미 벌써 게임은 끝난 상태예요. 굉장히 격분을 했대요. 그 사실을 알고. 우리 미국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인가? 나 미국인으로서 정말 창피하다. 2년 후인 1907년도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세계 만국 평화 회의가 열린다고 우리의 이런 부당함을 알려라. 네덜란드 헤이그에 갑니다. 총 3분이 가셨어요. 이준 열사 등등등 3분이 갔는데 역사학에서는 헐버트 박사를 제4의 밀사라고 해요. 이준 열사 등등등 3명이 일본은 공작을 펼쳐가지고 아예 회의장 문도 못 들어가. 그분들이 전 세계 그 주요 언론에 대서특필이 되는데 이상하잖아요. 이건요, 변방의 나라에서 온 특사들이 아무리 저렇게 호소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대서특필해 줄 이유는 없잖아요. 바로 이분의 공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아셨어. 못 들어간다 알았어. 그래서 다른 루트로 헤이그에 갑니다. 가면서 프랑스, 파리 등등등을 다 거쳐요. 대한제국이 외교권을 부당하게 뺏겼다. 이분 덕분에 전 세계 주요 언론에 드러납니다. 그리고 조선 후기까지만 하더라도 띄어쓰기라는 게 없었어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지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지 영어는 다 띄어쓰기가 돼 있잖아요. 단어별로. 우리나라 한글 띄어쓰기를 또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나라가 해방된 이후에 광복절에 배를 타고 도착을 하십니다. 불과 일주일 전에 여독이 너무 심하셔가지고 돌아가세요. 그 여든이 넘은 녹을 이끄시고 배 타고 뭐 한 달 넘게 오신 후에 많이 힘드셨나 봐요.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유언이 뭐였냐면 나는 웨스터민스터에 묻힌 것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한다. 그래서 여기 지금 명면하고 계십니다. 일제강점기 때 외국인이 다 빠져나갔어요? 아니요, 남아 있었어요. 대체로 어떤 반응이었어요? 아, 그게 이제 반반씩 나눠져요. 친일 외국인도 많았고 여기 계신 분들 같이 이제 맞서 싸운 분들도 계시죠. 호머 헐버트 박사 같은 경우는 인류애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적을 떠나가지고 이건 정의가 아니다. 약한 자를 강한 자가 너무 괴롭히고 있는 걸 본 거죠. 자, 또 다음 분은 여기. 어니스트 베델, 이분은 영국 분이세요. 대한메일신보 사장. 1904년도에 이제 러일 전쟁이 터졌다는 소식을 듣고 취재하려고 우리나라에 들어오십니다. 당시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일제시대는 아니죠. 일본에 의해서 탄압받고 있던 대한제국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이. 대한메일신보라는 신문사를 만드세요. 그 당시 이제 외국인이 편집장이든지 아니면 신문사의 소유주 같은 경우에는 법률 같은 걸 할 수가 없어요, 신문에 대해서. 아이러니컬하게도 일본이랑 영국이랑 동맹국이었어요. 영국 사람이잖아요. 동맹국 국민이잖아요. 일본의 동맹국인 영국인이 발행인인 신문이니까 뭐라고 써도 일본이 터치를 못하는 거예요.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글부글 끓는 거지. 이거 난다 그래요. 저거 어떡하냐 저거. 영국 정부에 많이 항의를 해요, 일본이요. 본국에 소환이 돼가지고 재판을 받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너무 과로를 하셨는지 안타깝게도 일찍 요절을 하세요.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이 이거였어요. 내가 죽더라도 대한메일신보를 남겨가지고 조선인들의 한을 풀게 해달라. 근데 그 유언이 지켜졌을까? 조선총독부에서 눈에 가시와 같았던 대한메일신보를 인수를 해가지고 총독부 나팔수 역할을 하는 신문사로 만들어버려요. 앞에 대한 떼버리고 메일신보. 그러다가 해방된 이후에 서울신문으로, 지금 있는 서울신문이에요. 1층 현관 로비 있지 않습니까? 2명의 흉상이 딱 있어요. 한 분은 당연히 어니스트 베델, 또 한 분은 당시 총무를 맡았던 양기탁 선생님. 이게 오리지널이 아니에요, 이게요. 이거 가만 놔두겠어요, 이거요? 지워버렸어요, 이거를. 나중에 우리나라 언론인들이 십시일반 모여가지고 원래 있었던 비문을 조그맣게 다시 만든 거예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 JTBC 방송국에서 나왔는데 먼저 여쭤봐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 어떤 일로 여기 오셔? 저희랑 가족끼리 네. 저희가 방문 왔어요.
우리나라가 독립운동한데 희생해서 오신 분들의 네네. 그런 기억들을 좀 가르쳐주고 싶고. 네. 서울 사시고 계신? 아니요, 인천에 있어요. 아, 그 인천에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네. 일부러 여기. 선생님이 보시기엔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는 인물은 어떤 분이실까요? 네. 글쎄요, 아까 전에 보니까 네. 언마크드라는 자리가 있더라고요. 네네네. 여기 근처에. 네. 결국은 시신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조차 알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이렇게 곳곳에 언마크드가 있더라고요. 아, 네. 가슴이 더 남는 것 같아요. 아유, 네. 좋은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여기 계시네. 엘버트 테일러. 아버지 묘이고 이게 아들. 부자가 같이 이제 여기 영면하고 계시죠. 1919년 3월 1일 3.1 만세운동을 전 세계, 특히 미국 언론에 알리신 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처음엔 우리나라의 광산 개발업자로 들어오셨어요. 메리 테일러라는 배우 겸 그다음에 화가와 결혼을 했어요. 1919년 3월 1일 3.1 만세운동 하루 전 이 두 커플의 아들이 세브란스 병원에서 태어납니다. 근데 당시 이제 세브란스 병원이 독립운동의 근거지였어요. 세브란스 병원 지하실에서 기미 독립 선언문을 복사해서 어디다가 숨겨놔야 되는데 아무리 일제가 그렇게 포악하다고 하더라도 설마 갓 태어난 아이가 있는 외국인 산모가 누워있는 침대까지 일본이 이거를 수색을 할 것인가? 아니다라고 해서 이 간호사분들이 엘버트 테일러의 부인이 누워있던 침대 밑에 기미 독립 선언서 종이 뭉치를 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버트 테일러가 이제 부인을 만나러 왔는데 침대 밑에 뭐가 있어? 기미 독립 선언문. 이거를 내가 전 세계에 알려야 되겠다. 동생 신발의 밑창에 숨겨요. 그런 다음에 동생을 도쿄로 보내요. 이거를 바로 미국에 전송합니다. 뉴욕 타임즈에 기사가 실려요. 그래서 미국인들도 한국인들은 독립을 원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바로 한 달 뒤에 4월 달에 3.1 운동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 헌병들이 제암리에 살고 있던 남자들을 다 몰아넣은 다음에 몰살을 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도망 나오는 사람들 다 총살해버리고 이거는 일제가 철저히 통제를 했어요. 이거 절대로 세계에 알려지면 안 된다. 묻힐 뻔했어요. 미국인이지만 잡히면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하지만 수원 현장에 목숨 걸고 들어가가지고 전 세계에 밝히게 됩니다. 오늘 투어도 거의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가지고 정말 힘써 주신 외국인도 상당히 많다는 거. 두 번째, 여기가 합정역이잖아요, 홍대. 여러분 볼일 보시기 전에 여기 오셔가지고 국화라도 한 송이 헌화하시고 묵념하시고 볼일 보시는 것이 어떨까? 오늘 투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투어 끝! 임진왜란, 정유재랑 여기에 흑인 용병이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바닷속에 들어가서 밥을 먹지 않고도 작업을 할 수가 있고 UDT, 해군 특수작전을 벌이는 그런 사람들이다. 또 다른 용병이 등장을 해요. 웬 거인들이 쾅쾅쾅쾅 문을 부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의 키에 10배가 넘는다라고 나와 있는데 아는 만큼 보인다, 고! 자클2의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사천에 있는 선진리 성 앞에 와 있거든요. 우리가 사천 외성이라고 부르는 곳이죠. 임진왜란, 정유재란 때 일본군이 여기다가 성을 지었다 해서 외성이라고 부릅니다. 그거 아십니까? 임진왜란, 정유재랑 그 7년 전쟁, 여기에 우리나라를 도와주러 온 외국군이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빠바. 그 외국군 가운데서도 흑인 용병이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그 얘기를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팔로우. 제가 지금부터 그 누구도 시도하지 않은 임진왜란 초단축 강의를 하겠습니다. 아주 짧게. 1592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공했습니다. 목표는 그거예요. 조선은 아웃 오브 안중, 비켜. 우리 일본이 명나라 쳐들어가겠다. 길 비켜달라. 일본이 상륙한 다음에 거의 2주 만에 한양에 함락이 됩니다. 번개 같은 기세로 일본군이 치고 올라오니까 너 왜 따라오니? 너 출나고 싶어? 야, 너 소속사 어디야 너? 무슨
무슨 얘기가 다 말했죠? 그렇죠. 선조가 튀어요. 개성, 평양, 의주까지 갑니다. 그때 이제 명나라에 파병 요청을 해요. 선조가. 명나라가 이제 회의를 열어요. 파병을 해줄까 말까 하다가 이른바 순망치한,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 어차피 저기 올라오는 일본군의 최종 목표가 우리 명나라라고 하니까 명나라 땅에서 전쟁하지 말고 남의 나라 땅 조선 가서 우리 결판 내자 해서 원군을 보내줘요. 이게 이른바 이제 임진왜란의 명군 참전인데, 그런 다음에 한 4년 동안의 지리한 휴전 협상이 진행됩니다. 명나라와 일본 사이에. 조선은 아웃 오브 회의했어요. 뛰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협상이 결렬되고 다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1597년 두 번째 정류재란 때 어마어마한 군대를 조선에 보냅니다. 멘붕이 와버린 선조는 또다시 명나라의 SOS를 치는데, 명나라가 병사가 모자라다 보니까 컨트롤하고 있던 여러 제후국들에게 너희 병사 얼마 보내? 돈 줄 테니까 너 용병해. 다국적 군이 그때 탄생을 하는 겁니다. 그 다국적 군 안에 아프리카계 흑인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당시 명나라 장군이 이제 팽유격이란 사람이었는데, 그 선조한테 얘기합니다. 번역을 해드리면 우리가 먼 바다 세 나라를 건너서 먼 나라에서 데려온 신병입니다. 새로운 병사입니다. 그래서 기록에 따르면은 정확하게 묘사를 했어요. 일단은 눈동자가 노랗다. 그리고 얼굴이 시커멓다. 피부가 검다. 그리고 수염이랑 머리가 꼬불꼬불하다. 그것만 딱 봐도 우리가 이제 아프리카계 흑인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지요. 그리고 아프리카계 용병을 해귀, 바다의 귀신이다. 바닷속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밥을 먹지 않고도 작업을 할 수가 있고, 배 밑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침몰시키는 이런 특수작전을 벌이는 해귀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록에 따르면 우리 측 기록에도 있어요. 선조가 물었습니다. 저들은 어디서 온 병사냐? 물었더니 파랑국 출신입니다 라는 말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파랑국은 포르투갈을 얘기하거든요. 대항해 시대를 포르투갈인들이 시작한 건 아시죠? 대서양을 내려와가지고 희망봉 거쳐가지고 인도까지 가는데 성공합니다. 포르투갈이 거쳐왔던 아프리카 연안 국가들이지 않습니까? 이쪽이 다 포르투갈의 식민지가 돼요. 그럼 당연히 포르투갈 상인들이 노예로 데려갔겠지요. 임진왜란이 터지기 그 즈음에 마카오가 포르투갈의 식민지가 됩니다. 식민지라기보다 그냥 강제로 뺏었어요, 포르투갈이. 그래가지고 추측이에요. 동아프리카에서 끌려온 포르투갈 노예가 마카오까지 왔다가 정류재란의 용병으로 참전한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이 있어요. 근데 저희 어디 가는 거예요 지금? PD님의 마음속으로. 흑인 용병이 실제로 정류재란 때 참전해서 전투를 벌인 그 현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이쪽으로 오시죠. 자, 여기가 사천 외성 정문입니다. 물론 최근에 복원을 해 놓은 거지만 보시는 것 같이 일본 성이죠. 그럼 외성은 왜 지었을까요? 일본은요, 기본적으로 점령한 곳은 다 성을 지어요. 왜냐면 자기들의 병참기지, 한반도 조선 주둔 기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남해안, 부산, 동래, 그다음에 울산, 여기 사천 이런 데 외성을 쌓아요. 그 중에 한 곳이 바로 여기 사천 외성이죠. 여기서 일어난 전투가 있습니다. 사천성 전투라고 해가지고 정류재란 때 무려 3만 명의 조명 연합군과 이 성 안에 있었던 8천 명의 일본군이 최후의 전투를 벌입니다. 이 전투의 결과는 물론 500년 전에 다 결판 났어요. 인터넷 검색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결론은 조금 이따 공개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자, 저는 지금 정문으로 들어와서 이제 성벽을 따라 쭉 걷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걷고 있는 여기가 바로 이제 일본 왜군이 공격을 했던 곳이고, 조선과 명나라 조명 연합군은 바로 요 밑에 위를 향해서 공격을 했겠죠. 치열한 교전이 벌어졌던 바로 그 현장이 되겠습니다. 솔직히 하드웨어상으로 봤을 때는 일본군이 져야 돼요. 이 밑에 있던 조명 연합군은 3만 명, 이 위에 있던 일본 왜군은 8천 명이에요. 그렇지만 여기 미로잖아요, 여기가요. 이런 성 형태는 조선군도 그렇고 명나라군도 그렇고 처음 본 거예요. 여기가 어디지? 문이 어디야? 우왕좌왕 하다가 자기들끼리 엉키게 돼요, 여기가요. 저는 지금 사천 외성의 센터 천수각터에 와 있습니다. 천수각이 뭐냐면 성의 중심, 영주가 사는 중심 건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용병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아까 이제 흑인 용병 얘기는 말씀드렸잖아요. 우지게라는 또 다른 용병이 등장을 해요. 여기서 보고를 받았을 시마지 요시히로가 이런 보고를 받습니다. 장군, 밖에서 웬 거인들이 쇠막대기를 들고 쾅쾅쾅쾅 문을 부수고 있습니다. 근데 기록에 따라 가지고 뭐 다른 난중 잠록 그 책을 보면은 뭐 일반인들의 키에 10배가 넘는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하여간 어찌됐거나 깜짝 놀라고 당황할 정도의 큰 거인이었다. 그래가지고 저격병을 보냅니다. 문이 부서지기 전에 저격을 하라고. 저격을 하는 데는 성공을 해요. 선생님 근데 어느 나라 사람이었던 거예요? 기록에 따르면 타타르국 출신이다 라고 나와 있거든요. 우즈베키스탄과 우크라이나 사이에 있는 북쪽 중앙아시아에 있는 국가거든요. 러시아령. 그러니까 백인이었습니다. 백인이고 덩치가 커요. 당시 타타르국은 명나라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명나라가 이제 형님 국가니까 얘기한 거죠. 어이 타타르국 힘 좀 쓰는 애들 좀 보내 해가지고 백인들이니까 가운데서도 힘 좀 쓰는 아이들 몇몇을 선발했겠죠. 제가 그때 등장했죠. 제가 타타르인이에요. 제 거인이죠. 사실 제가 국적이 타타르입니다. 자, 정유재란 당시의 사천성 전투,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흑인 용병, 거인, 각국의 용병들이 다 집합을 했던 이 국제전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의 비밀은 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따라오시죠. 자, 해답 앞에 왔습니다. 해답 앞에 왔는데 제 뒤에 있는 저게 뭘까요? 언덕 같은. 뭐 작은 뒷동산일 수도 있고 왕릉같이도 보이죠? 무덤입니다. 그러면 저 정도 규모면은 뭐 중요한 사람의 무덤 같이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한 사람만의 무덤이 아닙니다. 사천성 전투에서 몰살을 당했던 병사들의 무덤인데 그럼 어느 측 무덤일까요? 일본군이 더 적었으니까 지지 않았을까? 보통 그렇게 생각하시죠. 결과는 정반대였어요. 조명연합군 전사자들의 무덤, 조명군총입니다. 아까 그 사천 외성 가보셨잖아요. 위로같이 꼬불꼬불 우왕좌왕 하다가 아수라장이 된 건. 그런데 또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합니다. 조명연합군 뒤쪽에 있던 화약이 사고로 폭발을 해버려. 뻥! 앞쪽에서는 일본군이 치고 내려오죠. 뒤쪽에서는 화약의 대규모 폭발 사고가 일어나죠. 그래서 3만 명의 조명연합군이 순식간에 다 대패를 하고 말아요. 이 무덤은 누가 만들었냐? 시신을 일본군들이 모아가지고 대충 무덤을 만듭니다. 이런 봉분도 없었어요. 이게 나중에 전쟁 끝난 다음에 사천 백성들이 너무 불쌍하니까 여기에 조명군총을 여기 백성들이 만들어줍니다. 근데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 시신의 일부가 따로 추모가 되는 공간이 있습니다. 시신의 일부가. 왜 시신의 일부일까? 그 일부가 추모되는 공간으로 따라오시죠. 그 시신의 일부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코 무덤입니다. 코 무덤. 당시 이제 이 사천성 전투에서 전사한 조명연합군의 전리품으로 코를 베어갔습니다. 코를 베어가지고 소금에 절여가지고 일본으로 갖고 간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잔인했어요? 조금 긴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복잡하고. 그걸 되게 짧게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1592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은 100년 동안 치고받고 싸웠던 전국시대였잖아요. 지금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따르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다 각자 성의 영주들이었어요. 장군들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참전하라 데스. 그러면 너희들에게 땅을 떼주겠다. 조선 땅을. 그런데 정유재란 또 참전하라고 했거든요. 영주들은 뭐야, 땅 떼준다고 했는데 땅도 안 떼주고 불만이 당연히 생겼겠죠. 부글부글 끓고 있는 내 밑에 있는 영주들을 달래기 위해서 뭔가 카드가 필요한데 뭐냐? 조선 왕의 항복이었어요. 여기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몰래 밀사를 보냅니다. 조선 왕 그냥 형식적으로 왕자 한 명 보내가지고 항복했습니다. 한마디만 하고 했는데 선조는 안 들어요. 절대 안 된다고요. 그래? 너희 항복할 때 한번 당해봐 해서 다시 군사를 조선에 보낸 다음에 얘기를 합니다. 최대한 많은 백성들이, 조선 백성들 다 죽이라고. 그래, 몇 명 죽였는지 보고하라고. 어떻게? 코 베어라고. 이건 논란이 있어요. 코를 뱉다는 주장도 있고 코와 귀를 둘 다 뱉다는 주장도 있는데 어쨌거나 코와 귀가 다 날아가요. 당연히 이제 그 당시 사천성 전투도 정유재란 때 벌어진 전투니까 조명연합군의 시신에서 일본군이 코와 귀를 베어갔겠죠. 교토에 있는 도요쿠니 신사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 앞에 조선인들의 귀와 코를 묻고
이총이라고 명칭을 지었습니다. 이게 나중에 박삼중 스님과 사천문화재단 이 알아냅니다. 가셔가지고 흙의 일부를 가져오셔가지고 바로 여기 조명군총 옆에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당시 사천성 전투에서 전사를 한 병사들을 위령하기 위한 위령비입니다. 여러분, 정유재란에 수많은 다국적군이 참전을 했다는 사실 모르셨죠? 임진왜란, 정유재란 하면 우리들이 알고 있는 영웅들이 많습니다. 이순신 장군, 권율 장군 등등등. 그분들 정말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하지만 먼 이국 땅에서 출발해가지고 이 조선의 사천성까지 앞에 와서 목숨을 잃은 외국인 용병도 있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투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투어 끝!